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23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오류가 있을 때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완전형 또는 세관장은 제출받은 증명서의 오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오류가 발생한 게 있으면 당연히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경미한 경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출받은 증명서가 협정환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네, 당연하게 되는 거겠죠. 세 번째, 제출받은 증명서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할 때 5일 이상 45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증명서를 작성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일단 기간은 맞는 거죠. 5일 이상 45일 이내 기간 안에 보완을 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건 맞는데 앞에 보니까요. 제출받은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지금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서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정관 적용 신청을 할 때 원산 증명서를 제출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그것을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게 맞겠죠.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제출한 자, 즉 수입자가 되겠죠.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자라고 한다면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수입국 세관에서 그것을 보냈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요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을 허용돼야 한다. 그쵸, 이게 원칙이고 앞에가 예외가 되는 부분이겠죠. 유효기간 안에 적용 신청을 한 게 있었는데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을 허용하는 게 맞지만 다만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여기를 잘 보지 못했다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우리나라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원산 증빙 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FTA 관세 특례 법령상 수입자 또는 세관장의 조치 사항으로 맞는 것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요. 우리나라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빙 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자가 원산 증명서를 받은 게 있었는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통보를 하게 된 것이고 통보를 받고 나서는 이제 그걸 따라서 수입신고 정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쭉 가볼게요. 수입자 A사는 미국으로부터 의료기계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어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즉 수입을 하면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적용받고 있다는 것인데 수출자 B사가 원산지 증빙 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고 그 오류로 인해서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수출자 B사가 통보를 해준 거죠. 받았을 때 요거 오류가 발생한 게 있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과다하게 납부한 게 있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일단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납세 신고한 세액이 된다고 했을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납세 신고라 하는 것은 아직 납부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고했던 세금을 납부하게 됐을 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납세 신고 같은 경우에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와 부족하게 납부한 것, 납부가 아니죠. 부족하게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과다하게 납부한 게 된 경우와 부족하게 납부하게 된 경우죠. 납세 신고 같은 경우는 과다하든 부족하든 다 공통적으로 세액 정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액 정정 신청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신고 납부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납부했던 경우에는
스스로 스스로 확정을 할 수가 없고요.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청구해서 세관장이 경정을 청구해서 세관장이 경정이라고 하는 확정행위가 있을 때 결정이 됐을 때 그때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경정 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 신청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정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경정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경정 결정이 되고 나서는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정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신고 납부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스스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신청이라고 해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정신청, 그다음 그걸 기나고 하고 나서는 수정신고라고 말을 쓰게 되죠. 두 가지의 차이점은 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되는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즉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을 하지만 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이죠. 취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정을 했는데 그것을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정정을 했기 때문에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을 면제해준다, 제외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경과된 후에는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오류 내용을 통보로 받고 나서 수입자가 이제 세액 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건데 여기 안에서 봤을 때 과다하게 납부했던 세금,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액을 정정할 때 하고 부족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액을 바꿀 때 정정할 때는 좀 다르게 규정을 갖고 있는 거죠. 과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폐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제재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반대로 부족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제재라고 하는 것들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과태료로 하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점이고 주의할 부분은 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벌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A사는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기재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 정정 신청 또는 경정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일단은 여기 기간에 나와 있는 게 맞죠. 기재부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하는 건 맞기는 한데요. 앞에 가봤더니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의무를 두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수입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선 사실은 세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권고를 할 수 있죠. 근데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세관 입장은 더 좋은 거죠. 세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한 거기 때문에 굳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두 번째, 세관장은 A사가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고도 정정이나 경정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납세 신고한 거고 여기는 신고 납부한 거죠. 그러니까 즉 세금을 납부하기 전, 납부한 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다한 것을 알게 됐을 때도 그러니까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재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은 3번 A사는 세액의 부족이 있을 때는 부족하게 됐을 때는 기재부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세관장에게 세액 정정, 보정 신청 또는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모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5편을 보겠습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여러 가지 협정이 나와 있는데 원산지 인증 수출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FTA만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사실 요거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도 많긴 하지만 그걸 아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하는 걸고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협정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혜택이 있는지를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실무를 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눠볼게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한, EU, FTA. 그리고 EU에서 탈퇴했던 거 있잖아요. 영국. 한, 영, FTA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6,000유로 초과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원산지 증명서, 즉 원산지 신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수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발효됐었던 뭐 알셉이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캄보디아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들도 거의 최근에는 다 기간 발급 또는 자율 발급을 같이 하는 게 많단 말이죠. 자율 발급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수라고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알셉이라 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거를 하지 않고 기간 발급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렇게 괄호를 해서 좀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발급을 하려면 필수가 되는 거고요. 필수가 되는 거고요. 자율 발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 기간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긴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말해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원산지 인증 수수자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디서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냐면은 아시아 계열에서, 아시아 계통에서 많이 인정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이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한아세안, 뭐 한 인도, 한 베트남, 그다음에 한중,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이런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EU, 그다음에 EFTA 정도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EU는 아까 봤던 것처럼 필수적인 거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EFTA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필수는 아니긴 한데 여기에 있으면은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어떤 효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발급 신청하게 됐을 때 아시아종은 원래 그렇잖아요. 기간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급 신청하게 됐을 때 제출 서류가 생략된다. 제출 서류 생략. 요게 하나의 어떤 효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게 됐을 때 발급 기관에서 의심이 가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지 확인도 생략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같이 체크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캐나다, 그다음에 칠레, 뭐 여기 남미, 여기죠. 여기 북미 쪽이랑 그다음 남미 쪽에 있는 것들, 그다음 호주와 뉴질랜드, 여기는 다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터키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제외되는 것을 한번 제껴 보시면 여기 칠레,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나머지는 콜롬비아도 제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이 모두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도 당연히 빠지는 거죠. 북미 쪽이랑 남미 쪽 여기는 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아시아 계통이라고 하는 거하고 유럽 쪽 갔을 때 여기 두 가지 포함해서 보시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쵸.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한미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I가 뭐죠? I가 캐나다 해당이 안 되고, N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B가 일단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 J도 해당이 안 되고, O도 해당이 안 되네요. 요건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업체 규모로 구분한 것이며 인증 요건은 서로 동일하다. 글쎄요. 일단 업체 규모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수자 같은 경우는 품목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거잖아요. 특정 협정에서 특정 품목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영세한 업체들이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품목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취급하는 모든 협정이 충족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체 중에서 내가 실제로 인정이 될 수 있는 판정이 가능한 부분만 인정을 받겠다 라고 하는 것 때도 그때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업체별 같은 경우는 보통은 내가 취급하는 물품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받는 것보다는 한 번에 받는 것들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주로 하게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보면 업체 규모로 구분한 것들로 볼 수 있긴 하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업체별은 취급하는 품목이 많은 경우에, 취급하는 협정이 많고 취급하는 품목이 많을 때 업체별로 받는 것들이 많고요. 품목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내가 취급하는 협정이 제한적이고 품목도 제한적일 때 적용되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규모로 다 구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긴 한 거죠. 근데 요거는 무조건 맞다라고 보기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뒤에 보니까 완전 좀 틀린 말이 있는 거죠. 인증 요건은 서로 동일하다.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품목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지금 이 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이제 판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조에 대한 증빙이라 그러면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뭐 제조 공정도, 그다음에 소유자재 명세서, BOM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뭐 BOM, 그다음 제조 공정도를 포함해서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국내 제조 확인서까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전담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그거잖아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려면은 내부적으로 관리 전담자가 필요한 겁니다. 전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고 말을 쓰게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하려면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내부적으로 지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정을 하기보다도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인정이 되려면은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게 없다 하더라도 교육을 이수하게 됐을 때, 지정된 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지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이렇게 세무사가 아니라 공인회계사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사실은 애매하게 있기는 해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죠. 다음에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 그런 어떤 회계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법률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변호사보다는 조금 약하다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회계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회계사 비교해 보면 사실 약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 업무를 하는 쪽은 관사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뭐 변호사를 지정한다, 공인사 지정한다기 하기보다는 관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가 말 그대로 FTA는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회사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이 외부 전문가로서 지정이 될 수가 있다. 관리 전담자로 지정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가 됩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거겠죠. 이 정도가 구비가 되면, 뭐 나머지 서식도로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업체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긴 해요. 거의 유사하긴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결격 사유를 하는 것들은 최근 2년 안에 어떤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법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된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뭐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업체별 같은 경우는 품목별보다는 되게 다양하게 더 많은 이렇게 협정과 품목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두 가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업무 매뉴얼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원산지 관리 시스템.
전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해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추가로 말씀드려 보면은 관리 전담자 안에서도 교육 이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교육 이수 점수가 원래 폼별 같은 경우는 10점이거든요. 10점인 것들을 업체별은 20점으로 좀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좀 더 높다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못된 거죠. 서로 동일하지가 않는 겁니다. 일단 여기가 일단 완전 틀린 거기 때문에 일단 1번은 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같은 경우 보니까 원산지 인증 숫자 인증은 해당 업체의 모든 수출 물품에 대해서 한국산으로 공인한다는 것이다. 요거는 잘못된 거네요. 한국산으로 공인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산지를 인정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인증 숫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모든 물건이 한국산이다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인증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보통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율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인정이 된 건데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무가 뭐가 있는 거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서류 보관 의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원산지 조사가 나왔을 때 그거를 대응할 의무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조사를 받는 의무도 포함이 된 거죠. 이 면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정답은 3번으로 골라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 나오죠. 원산지 조사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만약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해주면 거의 모든 업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네, 당연한 거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는 유효기간이 5년이고요. 5년 동안 유효한 것이고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